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당장이 안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떤 식으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그걸 비교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페이지가 한 11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의 절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시고 문제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역시나 이렇게 손해평가사는, 이 손해평가사는 아까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농장만 해당, 농장이. 그래서 회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농장이 주체가 됩니다. 농장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이제 저희가 손해평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저희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 일부를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한 사람도 역시나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그래서 따로 어떤 이제 농장이나 회장이나 따로 일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부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농장이 정했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농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아예 정지를 시키거나 자격 사항을 정지시키거나 자격 자체를 무효로 시키는 사항들은 가장 좀 심한 사람들이죠. 봤더니 부정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부정.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평가사에 대한 시험에 대한 정보들이니까 가장 심한 거는 부정행위 한 사람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아예 정지시키거나 아예 무효로 한다. 시험 자체를. 그 다음은 밑에 해당한 사람은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뭐 3년도 있는데 여기서는 2년이다. 2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아예 자격시험을 응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1, 2번에 있었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정지나 무효 받았던 사람이 첫 번째가 될 거고, 그 사람들은 다 정지되고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2년간 시험을 응시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자격이 아예 취소된 사람, 그러면 정지, 무효, 취소된 사람들이 가능하다 되는 거예요. 이것들 이제 세 가지로 해가지고 되겠죠. 그러면 손해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 그 부분들은 영업 정지된 사람들은 뭐 해당 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자격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역시나 어떠한 시험에 대한 응시료, 시험 과목 이런 관련된 것도 다 대통령령을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6번과 7번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들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한테 당연히 명의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 대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자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답으로 됐던 부분이 아까 일부에 대한 거, 그러니까 1차, 2차 중에서 1차만 면제가 되는데 전부 면제란다. 또는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아까 2년이었잖아요. 3년으로 된다든지. 그 다음에 알선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부분들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하나하나 또 뭐 기억을 해야 되나 하면 저희가 또 암기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객관식이니까 그 중에서 확실하게 아닌 거 찍으시면 돼요. 자, 다음 손해평가사에 대한 자격을 역시 취소할 사람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증을 누가 주냐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주거든요. 근데 그 원장은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데 되다 보니까 큰 그림은 여기가 큰 거고, 저희 자격증은 농금원에서 저희한테 자격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원래 그 농장이 주었으니까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이제 이 중에서 밑에 나와 있던 것들 중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1번과 5번은 따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과 5번은 취소하여야 하는 거고, 강제사항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거고, 2, 3, 4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그래서 다만 1호 처음부터 이 자격을 거짓, 부정한 방법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이건 취소해야죠. 그렇죠? 자체로. 그 다음에 이번 또 새로 나온 거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이것도 역시나 자격이 아예 취소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아예 시험 자체를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하였거나 아니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다시 업무 수행한 사람은 아예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평가를 좀 거짓으로 했어요. 말 그대로 좀 잘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역시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앞쪽에 나왔던 것들 다 있네요. 어디? 이 6번과 7번에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명의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명의를 사용하거나 또 대여를 알선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그런 사람들은 취소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자, 한번 보시고, 역시나 이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과거의 답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1번과 5번은 기억하시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게을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좀 약간 거부했다, 자질이 좀 부족하다, 향응을 제공받았다, 요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정지나 아니면 일정하게 경고나 주의를 받는 거지 취소 사유는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5개를 기억하시되 1번과 2번을 특히 잘 기억해 주세요.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에 대한 그 정지나 그 기간이 틀립니다. 먼저 손해평가사는 역시나 농장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이 부분들에서 취소가 아닌 1년 이내에 대해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최대 영업정지는 1년이에요. 손해평가인은 뒤에서 보시면 6개월이고요. 그래서 손해평가인은 게을리하거나 좀 부적절하게 행위했으면 앞에서 나왔던 거 거짓 다른 사람한테 하거나 자격증 빌려주거나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어떤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들은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게을리하거나 수행을 좀 부적절하게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영업정지로 간다. 역시나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가 이것도 한 2번 출제했는데 이쪽에 나와 있네요.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는 저희가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좌 명의, 보험 계약자 명의로 되거나 피보험자 명의 되어 있어야 거기다가 일정하게 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 통장에 넣어주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작물 재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지으시다가 정말 큰 피해가 있어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게 보존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입을 시켜드렸던 건데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원래는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기 앞서 제 시행령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령이요. 다른 종류의 시행령이 있거든요. 시행령이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몇 조이냐면 여기 보면 제12조의 11과 시행령 제12조의 12가 있네요. 거기에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내용들이 같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2조의 1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면 가축이나 농작물이나 임산물이나 가축이나 양식수산물 등의 재생산, 이제 피해를 한번 입었으니까 보험금을 타서 다시 재생산을 할 수 있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따로 압류를 못 시켜요. 압류를 금지시킨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이외의 목적, 그러니까 재생산을 하는 직접적인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재생산 직접적인 거는 전액, 그 다음에 그 외의 목적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여기까지만 우선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문장에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권에 대한 보호가 나왔네요. 그래서 아까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까지도 선정해 놓습니다. 다만 이 보험 목적물이 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어요. 축사. 근데 축사 같은 경우 이제 지으려면 금액이 많이 필요해서 이 축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물 자체가 담보로 제공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역시나 여기 나와있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아예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직접적인 재생산에 필요한 돈들 그런 것들은 전액 압류 못하고 그다음 그 기타 그 외의 것은 2분의 1까지. 그래서 과거에 뭐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뭐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압류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의 양도 어제 봤죠. 이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도 오답이에요. 승계한 것을 추정한다. 이런 거. 그래서 추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오답이 나왔었고요. 그냥 승계한다. 승계한 것을 추정한다인데 승계한다.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나왔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서술어 관련돼서도 이게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승계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나와야 돼. 나올 때는 그 내용들. 업무 위탁. 역시나 업무에 대해서 일부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떤 보험을 모집하거나 손해평가 등에 관련된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역시나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일부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계.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된다. 다른 회계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고요. 또 분쟁 조정. 항상 이제 그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 발생을 하면 아까 금융위원회가 있었고 이 법률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도 6회 때 이 가로 넣기 이걸 가로를 무슨 법률을 쓰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라서 이 보험회사를 보험사업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자 그것도 보험사업자로 본다 라고 이거 두 가지만 이 보험사업자라고 명칭이 되는 게 보험회사랑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업자. 그러니까 저희가 단위농협이라고 하죠. 뭐 품목농협이나 그런 데서는 금융상품 보험을 판매하잖아요. 그런 데가 보험사업자다.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이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이랑 지자체가 뭐 부담하는 부분들이랑 이렇게 농장 및 해장 및 지자체 장이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뒤쪽에 보면 또 관련된 부분이 또 많이 나와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정부가 주는 거는 저희가 보험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 보험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냐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이쪽에다 써야 되겠네요. 여기다 써야 구분이 되겠네요. 보험료로 구분돼요. 근데 순보험료가 보험금에 대한 재원이 되는 거고 부가보험료는 어떤 보험사업자에 대한 그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구성을 두 개 합친 게 전체 보험료가 되는데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보험료는 정부에서 뭐 한 50% 일정한 비율,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땡땡 비율, 그 다음에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돼서 계약자가 부담. 그래서 어떤 보험 상품에 대한 운영이나 관련돼서 이렇게 계약자가 일부 부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봐주세요. 그러면 원래는 이 순보험료, 보험금에 대한 재원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원래는 계약자가 다 내야 돼요. 그렇죠? 원래 계약자가 다 내야 되지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보험 사업을 전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다 지원해줍니다.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 역시나 정부가 일부 부담을 했죠. 여기. 그 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재보험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전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차를 공부할 땐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액 지원이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지원하는 게 정부가 하는 거다. 그래서 계약자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일부를 정부에서 계약자 부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랑 그 다음에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도 나오네요. 지자체는 재보험 가입자가 역시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 역시나 계약자가 부담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역시나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 이제 이걸 가지고 다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 지원하는 금액을 계약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재보험 사업자한테 직접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돈을 계약자한테 줘서 계약자가 다시 보험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보험회사에다가 이런 농장이나 회장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다이렉트로 준다. 그리고 이제 풍수해보험이라고 있어요. 저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가축 재해보험이 아니라 이렇게 바람이나 물이나 그런 것들에서 피해가 입으면 따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가입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른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중복적으로 주진 않는다는 거고요. 관련돼서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한테 주는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정부가 어떠한 금액을 또 지원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 및 농업 재보험 기금. 이번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재보험을 받고요. 이번에 이제 재보험이에요, 재보험. 그래서 우선 정부는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장 또는 회장이 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보험 사업자와 각호가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자, 그 다음에 에너지 손보에 대한 재보험 사업자 그 뒤에 정부가 있었어요. 농장 또는 회장이 있었는데 약정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아까 전에 어디죠? NH 손해보험에서 정부한테 내야 되는 보험료, 정부에 내야 되는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금을 줬죠. 정부는 NH 손보에 보험금을 줬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들. 근데 관련돼서 이 재보험 관련된 일정한 또 수수료 등, 그러니까 어차피 수수료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수수료 등 어떤 재보험 관련된 약정에 관한 것들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농장과 회장은 이 협의를 거쳐서 이 재보험 사업에 관련된 업무의 일부, 역시나 전부가, 여기는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만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농금원이 위탁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금을 설치할 건데, 농장과 회장은 협의해서 재보험 기금을 설치한다. 누가 설치한다가 아니라 둘이서 협의해서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에 대한 조성은 당연히 처음에 돈이 되는 거는 수입이 되는 게 재보험료가 되겠죠. 재보험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부나 이것도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을 받아요. 당연히 만약에 일반적인 영리 사업이었으면 내가 보험료 받은 것 같다만 쓰지만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정부 돈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또는 정부 예외자에서 출연금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정책 자금을 위해서 뭐 국회에서나 그런 데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보험금에 대한 회수자금.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뭐 잘못 지급됐거나 아니면 좀 남거나 그렇게 되면 그걸 회수를 해서 남았던 금액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쌓여 있다 보면 그 기금을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나 또 다른 뭐 그걸 보관하면서 뭐 채권을 산다든지 그 운영 자금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온 것도 우선은 차입금도 기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금액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거대한 자금들이 필요하게 되면 이것들을 차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나 회장과 협의해서 다시 돈을 빌릴 수도 있다. 워낙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쌓인 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재보험금으로 쓸 거고요. 두 번째, 돈을 빌렸으면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금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한 뭐 경비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농장이 회장과 협의해서 다른 경비에 지출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보험료의 일부 지원하는 건 아까 전에 그냥 재보험 관련된 거지 재보험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까 전에 계약자와 보험사업자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와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금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말했던 여기에다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건 이때 여기서 지원했던 거지,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기금에 대한 관리나 운영 역시나 사무에 대한 일부를 농구몬에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농구몬에다가 일부를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 대부분 틀리다고 보시면 되세요. 회계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네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세요. 이 소속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농구몬 소속의 농구몬이 따로 있습니다. 농구몬. 그래서 이 앞쪽에는 소속 공무원이고, 이 뒤쪽에는 이제 농구몬에 관련된 이제 직원들이 되겠죠. 보면 지금 이쪽은 그냥 공무원이고요, 공무원. 이쪽은 농구몬에 대해서 농구몬의 임원 될 겁니다. 이게 각각 역할들인데, 저희가 이런 기금이라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만큼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을 수입 담당 임원에 대해서 기금 수입 징수관이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 같은 경우는 지출원이랑 지출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 담당, 좀 말이 어렵죠.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 담당자를 저희가 재무관, 수입과 지출을 같이 다 이걸 병행해서 전반적인 걸 관리하는 사람이 지출 원인행위 담당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농구몬 임원은 기금 재무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납 관련돼서 출납원과 출납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아마 그때 지금 수입과 지출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찾으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수입 징수관은 수입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원은 지출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무관은 수입과 지출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출납원만 수입과 지출에 관련이 없었어요. 뭐 또 몇 번이 나왔네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어떤 기금에 대한 관리, 운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누가 관련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재무관이 관리하는 거, 재무관이. 이 부분 잘못했었네요. 그 다음에 보험사업에 대한 관리, 보험사업에 대한 이제 관리 이제 부분들 보면, 역시나 재보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손해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재보험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거고, 그리고 재보험 상품에 대한 연구 및 보급도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튼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재보험 관련된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이런 부분이 있다. 어떤 통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인력에 대한 육성과 손해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및 보급 관련된 부분들을 다 농업재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 쪽 파트에 있다. 역시나 이것도 농구몬에 위탁할 수 있다. 아까 기금, 재보험,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까지도 다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 관련된 것들은 다 농구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재보험 사업에 대한 약정 체결 관련 업무, 아까 재보험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관련 업무, 지금 죄송합니다. 먼저 1번 상기 업무는 위쪽에 있는 거, 재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 재보험 상품에 대한 연구 개발, 통계 생산, 손해평가사 인력의 육성, 손해평가 기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포함해서 그 다음으로 재보험 사업에 대한 약정,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에 대한 관련된 업무까지 한다. 그 다음에 기타 재보험 사업과 관련돼서 농장이 다 위탁하는 업무 다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격시험과 관련돼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통계의 수집관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건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관기관에 다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다 이런 통계나 수집 관리 같은 부분들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유관기관에 다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앞쪽에 나왔던 거랑 또 유사해요. 요청 있으면 다 따라야 된다. 역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다 정하는 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예요. 시범사업 아까 했었죠. 어떤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할 때는 농장 또는 회장과 협의를 해야 될 거고, 농장과 회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농장 또는 회장과 이제 협의를 할 거고, 좀 이 부분을 좀 잠깐 다시 봐야겠네요. 이 통계 수집 관련해서 농장 또는 회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농장이 할 수도 있고 회장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농장 또는 회장은 이런 어떤 뭐 전문가를 만들어라. 대신 위탁을 할 때는, 위탁을 맡길 때는 농장 및 회장이어야 돼요. 농장과 회장이 이제 협의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떠한 신규 보험 상품을 할 때는 농장 또는 회장, 농장이 해도 되고 회장이 해도 됩니다. 근데 대신 이제 협의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역시나 대통령령을 정한다. 그다음 보험 가입에 대한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재대비 의식을 고양을 해야 한다고 하고, 뭐 재보험에 대한 가입을 촉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 특별하게 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입 촉진 계획이 있네. 가입 촉진 계획. 아까 1년마다 하는 게 시행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획이 또 따로 있네요. 보험을 가입하는 촉진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야 된다. 매년 수립을 해야 된다. 누가?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 사업자가 이 보험을 유치를, 가입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것들을 매년 가입 촉진 계획을 세워서 농장 또는 회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은 재보험 사업자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계획을 세워서 매년 농장 또는 회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역시나 대통령령을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 등, 농장과 회장은 이 관련돼서 어떤 재보험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서류들 같은 거를. 뭐 재보험에 대한 건전한 운영, 뭐 재보험 가입자의 보호, 뭐 이런 것들 뭐 있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 같은 거 요청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청문이 있어요. 이게 벌칙을 주거나 자격을 취소시키거나 할 때는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건지 이의를 신청할 건지에 대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제사항이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손해평가사에 대한 자격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벌칙에서도 꼭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와요. 어느 부분에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는 양이 적은 걸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30조에 1번항이 있고 2번항이 있고 3번항인데 1번항과 3번항은 저희가 기억을 하고 2번항은 몇 번 읽어보는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보니까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 달라고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요구를 받은 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도 그렇고 돈 달라고 해서 돈을 받은 가입자 또한 둘 다요. 돈을 준 사람 또는 이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걸 받은 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3이 되는 3년 3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 1천만원은 빼고요. 그 다음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회계를 어떤 위반을 해가지고 회계 처리 잘못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에 대한 벌금. 다 이게 벌금이면 과태료는 아니에요. 다 벌금이에요. 그러면 그냥 1년 이하에 대한 징역과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것들은 한번 보면 뭘 위반해서 보험을 모집을 했어요. 또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했어요. 또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했어요.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 사용이나 대여를 알선한 자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니까 이걸 나머지를 암기하시기 힘드니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에 대한 것들은 뭐였죠? 금품 받은 사람, 금품 등을 이제 제공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 보험 손해평가사가 보험금 얼마만큼 줄 수 있게 해줄게요. 그렇게 한 사람들 또는
그 요구를 이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보험 가입자가 그러면 내가 보험금 내가 얼마만큼 줄게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가장 세다. 그 다음에 위반할 회계 같은 거 잘못 처리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저희가 법인이나 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뭐 사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벌금을 더 양벌로 하는 거예요. 회사한테도 그 소속되어 있는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잘못을 하면 그걸 선의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관리 못했으니까 거기 안에도 벌금을 또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의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따로 양벌로 벌을 또 추가적으로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래 해당되는 협회에 손해평가사가 잘못하면 그 해당된 협회까지 피해를 이제 주고 더 이제 벌칙을 주고 했다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또 양벌로 규정하지 않겠다. 자, 이제 과태료가 있네요. 지금 벌금이 아니라 이제 과태료예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재보험 사업자가 위반할 보험 안내를 했어요. 재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했어요. 그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예요. 과태료. 그런 거 구분하시고, 역시나 이것도 1천만 원 이하와 500만 원 이하. 그냥 1천만 원 이하, 제가 뭐가 하나 구분이 됐었는데 이거 잘 구분이 안 되네요. 2, 3, 5. 그러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안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누가?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가 위반할 보험 안내를 모집을 했어요. 그 밑에는 어떠한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 직원, 뭐 관제인, 청산인 해당된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러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 회사 안에 소속되어 있는 좀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했었을 때는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때 구분할 거는 뭐냐면 이 밑에 보니까 이 4번항에 보면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그래서 이 과태료에 대한 주체가 틀리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고 했죠? 여기 지금 굵은 글씨 안 한 여기는 농장과 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 여기 좀 굵은 글씨 된 거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여기 두 개는 금융위원회, 나머지는 농장과 해장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그래서 이것만 좀 어렵게 나면 이제 이 정도까지 구분할 거고, 그 다음에 암기는 저희가 1천만 원 이하에 대한 것들은 지금 사업자가 문제고, 여기는 간부, 2번은 간부고 3번은 그냥 일반 좀 직급이 낮은 분들. 그래서 보니까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위험 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어떠한 책임 준비금이나 이런 준비금들에 대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또 명령을 위반했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다. 그럼 사실 이제 2번과 3번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똑같은 500만원 이하예요. 똑같은 500만원 이하인데, 보험을 안내하는데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직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을 할 때 금지행위한 자, 일반적으로 모집하거나 체결하는데 일반적인 사원들이 많이 모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뭐 보고해야 되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암기사항은 아니고 기억을 하시되, 이게 구분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금융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징수하는 거, 그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한 번쯤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간단히 보겠습니다. 시행령.
저기요, 잠깐만 질문할게요. 네네. 여기 과태료에 네. 재보험 사업자가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했다. 네.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위반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재보험 사업자라고 하긴 뭐 모르고 무슨 뭐 원금 손실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원금 보장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을 가입하면 뭐 어느 정도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든지 뭐 허위 광고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만 가입하면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위반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하고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보험료 다 내줄 테니까 뭘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관련해서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험 설계사분이나 일반적인 사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 자체가 그것들을 위반해서 이렇게 고시를 하는 거죠. 그냥 보험회사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래 거의 그러니까 네. 잘 없긴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 다 대납을 해준다든지 원래 보험료 대납 같은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한 혜택을 어떻게 더 주겠다. 나중에 뭐 조사할 때 또 무슨 혜택을 주겠다라고 뭐 안내를 한다든지 어차피 우리가 손해평가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해가 있으면 뭐 피해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막 거의 안 좋은 거죠 이런 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 사업자가 위반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떤 거 보험 안내할 때 가입할 때 안내를 할 때 정확하게 안내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저희가 일소피에 대해서 6% 이상이 초과해야 보장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냥 없어도 다 준다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안내를 위반하면 벌금을 과태료를 하겠다. 그래서 과태료와 벌금을 좀 벌칙이랑 구분하시고요. 이 벌칙 사항에 대한 것들은 다 벌금이 되는 거고 밑에 과태료는 말 그대로 과태료예요. 시행령까지 끝내야 되는 시행령을 한번 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같은 경우는 출제되는 비중도 낮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까 시행령에 대해서 심의에 대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심의회가 있었는데 심의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어요. 심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을 1인 이상 포함한 각각 21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다가 이쪽은 또 분과위원회는 이쪽 먼저 사조 볼게요.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명, 아까 9명. 그 심의회 밑에 분과위원을 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네. 이제 이 부분까지만 좀 구분하시고 위쪽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뭐 큰 건 없고 이제 회의 내용을 볼게요. 회의 같은 경우 내용 보니까 위원장이 소집한 위원장이 이거는 심의회입니다. 심의회에 대한 심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회 회의는 재적의원에 대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이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나 또는 재적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그러면 아까 전에 몇 명 했죠? 21인이었으니까 7인 이상이 요구를 하면 이게 이제 소집이 되는 겁니다. 소집을 하고 회의 시작은 우선 이제 소집이 됐고 이제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하려면 재적위원에 대한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전체 그러면 12명이 되네요. 12명이 되어야 회의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 그러니까 출석을 뭐 21명이 할 수도 있고 최소한 12명이 해야 되잖아요. 12명 중에서 과반수라는 거. 근데 이걸 오답으로 이렇게 뭐 3분의 1, 뭐 5분의 1, 2분의 1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과반수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랑 이런 3분의 1이라는 걸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아까 3년간 한다 했죠. 3년간 할 건데 그 전에 어떠한 심신장애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어떤 비위시설이 어떤 부정행위를 한 거죠. 관련된 비위시설이 있거나 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 스스로 내가 못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된다.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유시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 있는 이에 맞네요. 그래서 비유시설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비유시설이 있어야 되네요. 관련 없는 비유시설은 위촉의 해촉 사유는 아니네요. 네. 그 아래에 이제 그러면 그 심의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뭐 농업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쪽에 2번을 보니까 농업인 안전보험이랑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업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이 있는데 원래는 심의사항 중에서 각각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대신 어선업 및 어선재해보상은 그냥 심의사항이 딱 명확히 정해져 있나봐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분과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할 거고 성별을 고려한다는 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 의원, 아까 심의회 21명 중에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 21명 중에서 심의회 위원 중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다 지명을 하네요. 아까 전에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했어요. 호선. 역시나 또 지명하는 거죠. 그래서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근데 이것도 소집하는 게 있는데 소집이 좀 다르네요. 앞부분에 심의회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한정할 때 그럼 위원장은 누구죠? 심의회 위원장. 그 다음에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회 위원장은 이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그 소집할 수도 있고 심의회도 소집할 수도 있는 사람이네요. 네. 자, 다음 또 보니까 수당.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데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하여야 된다고 틀립니다. 근데 다만 이게 위원이 다 공무원이면 이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따로 이런 경비 안 준다. 원래 경비를 줄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주어야 된다는 거 아니고. 그 다음 쭉 보시면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 가입자에 대한 기준이네. 가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임산물은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가축은 재배하는 게 아니고 가축은 사육한다고 하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양식수산물은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때 당연히 재해보험 사업자가 누구한테 농장 또는 회장한테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될 거고요. 그때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니까 말 그대로 약정서라면 제가 약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게 기간,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약정에 대한 변경 해지, 이 변경 해지가 아니라 다르게 또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경 해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준수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저희가 재보험이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말 그대로 농장한테나 회장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험에 대한 그 약정에 대한 기간, 나중에 변경이나 어떻게 하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해지할 거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것들을 지킬 거고, 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운영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서류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정관을 의미한다고 써있네요. 특별한 건 없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가 과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구역 단위, 이건 없애셔야 돼요. 행정구역 단위가 시, 군, 도, 뭐 시군, 자치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게 저희가 여기 뒤에 동, 읍, 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앞에 법령에 아까 전에 들어가 있어, 법에 아까 전에 어디였냐면 이 관련된 것들은 지금 이 뒤쪽에서는 삭제가 되고 제9조 하단에 들어왔어요. 제9조의 그러니까 시행령 11조가 지금 삭제가 되고 이 시행령 11조에 있었던 내용이 9조 법 9조 밑에
보험료율의 산정 그쪽 안에 좀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이제 손해평가인에 대한 자격 요건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자격 요건은 누가 주체가 되냐면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을 합니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어떤 보험에 대한 기초 지식, 보험 약관 및 손해평가 내용에 대해서 실무교육, 최초에 여기도 실무교육이 있어요. 최초에는 실무교육. 그럼 손해평가사도 최초에 1년 안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도 위촉이 되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위촉된 상황에서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부터 정기교육을 받아야 돼요. 정기교육 시간은 4시간이고, 이 어떤 재해보험, 보험과 관련돼서는 보험에 대한 기초 지식,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매년 바뀌니까 어떤 종류별 약관에 대한 부분들, 손해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거, 기타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정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농장 또는 회장이 고시한다. 어떤 거? 손해평가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는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게 좀 대통령령이 아니냐 있었네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에 대한 자격시험은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되, 그냥 매년 1회 실시한다. 수급상 필요하면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 공고는 일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의 내용이 있네요. 5번의 내용. 선발 예정 인원 중에서 농장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선발 예정 인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해야 되는데, 뭐 수급상 너무 많이 배출되면 올해는 500명을 뽑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선발 예정 인원을 따로 고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 경우에만 이걸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뭐 응시원서 뭐 이런 것들을 이 자격 시험과 관련된 건 다 농장이 주체예요. 농장이 주체를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과혼합된 부분들, 어떤 수수료 관련돼서 너무 많이 냈어요. 원래 33,000원인데 45,000원 냈다. 그러면 차이나는 12,000원 과혼합된 것들은 당연히 전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관리기관, 시험관리기관,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어떤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납부한 수수료 전부 줘야 될 거고요. 시험일로부터 10일과 20일만 기억하세요. 저는 10일까지는 전부 줘야 되는데, 이제 20일까지는 전부 줘야 되는데 그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의 60이라는 거, 이것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제12조에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은 별표 2와 같다라고 해서 이 별표 2를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작물이나 뭐 임산물이나 가축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건 매년 출제되니까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없었고, 아까 앞쪽에서 나왔어요. 앞쪽에서 나왔던 게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일부 면제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그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합니다. 먼저 손해평가인으로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 그러니까 위촉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글쎄 논란이 있는데 이게 재물손해사정사만 된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신체나 또 차량까지도 다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원칙상은 아마 이제 재물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 기출문제에 신체나 차량 관련된 손해사정사도 정답 처리를 해준 적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우선 손해사정사는 우선 된다라고 봐주세요, 그냥. 그 다음에 밑에서 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먼저 금융감독원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 그 다음에 손해보험협회, 뭐 손해사정업을 하는 법인, 손해사정법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있었고, 주위에도 이렇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안 된다. 언제까지 됐었냐면,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한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농업 손해보험 있으니까 그건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1차 시험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 분들은 특별한 건 없고요. 손해평가사에 대한 교육, 그래서 시행, 자격증은 농장이 자격증을 농장이 고시하고 자격증을 농장이 발급한다. 그 다음에 시행령, 농장은 손해평가사에 대한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는 게 할 수 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아까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업무 위탁 부분이 좀 출제가 됐었어요. 업무 위탁을 보실 때 저희가 이제 기억하실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업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축산, 그 다음에 산림 관련된 임업 관련된 부분이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은 이제 수산업이 있을 수가 있고 수산물 가공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시냐면 일반적으로 농업이나 축산업, 그 다음에 지역 산림 같은 경우는 각각 해당되는 품목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떫은감이나 복분자나 어떤 버섯 조합이나 해서 관련돼서 품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품목 농협이라고 하죠. 대구 같은 경우도 사과, 능금 어떤 조합 같은 게 따로 있어요. 또 품목을 따로 담당하는. 그 다음에 업종별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쪽에 보면 지역 농업협동조합, 지역 축산업 협동조합 및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시는 방법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묶어둔 거예요. 같이 지역 농업 협동조합, 지역 축산업 협동조합은 품목별, 업종별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산림조합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결국은 세 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세 개는 지역 농업이나 지역 축산업이나 지역 산림은 같이 품목별, 업종별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똑같이 품목별도 되고 업종별도 된다. 저희가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농업이랑 축산업이랑 산림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수산업은 지역이 아니라 지구별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구별. 수산업은 지구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품목이 없어요. 품목이 없고 업종별만 업종별. 지역이 아니라 지구별로 쓰고 품목이 없고 업종별로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가공, 그 다음에 수산업 협동조합 및 수협은행이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과 수협은행 이것만 좀 구분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그 다음에 농장 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또 오답 나왔어요. 오답.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 농업인데 농협 중앙회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떠한 수산업 중앙회가 나온다든지 산림 중앙회가 나오면 또 오답이에요. 그래서 다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 좀 잠깐 쉬었다가 이 뒤쪽 부분도 또 봐야 되겠네요. 여기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걸 이제 단기간에 기억하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 보시면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